모든 위대한 여정은 아주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손짓,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꿈을 지켜낸 5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려 합니다. 어둠을 뚫고 세상과 연결된 헬렌 켈러,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이어준 하워드 슐츠, 가장 작은 상상에서 거대한 왕국을 만든 월트 디즈니, 누구나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꾼 헨리 포드, 현실을 이겨내고 웃음으로 세상을 치유한 짐 캐리.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숨겨진 가능성을 깨워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 번 닫혔던 세상과 다시 연결된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터스컨비아라는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당시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했고 아버지 아서 켈러는 지역 신문 편집자와 공공 업무를 맡았으며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 켈러는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헬렌은 부모님 실하에서 마지로 자랐으며 이복 형제, 아버지의 전처 소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친여동생 밀드레드 켈러도 태어났습니다. 헬렌은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생후 19개월, 갑작스러운 열병이 그녀의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소리와 빛을 동시에 잃은 사건이 헬렌 켈러 인생의 시작이자 가장 큰 시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빛을 볼 수 없었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헬렌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모양을 더듬으며 마음으로 소리를 상상해야 했습니다. 좌절은 컸고 분노는 날마다 헬렌을 휘감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절망,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 어린 헬렌은 종종 바닥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은 닫힌 문 같았고 그 문을 열어줄 열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헬렌의 어머니 케이트는 특히 딸을 절망 속에 가두지 않기 위해 아동 교육 전문가에게 편지를 쓰고 당시 유명한 발달장애 교육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끈질긴 사랑이 앤 설리번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헬렌 켈러의 집은 182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목조 저택이었으며 벽을 덮은 담쟁이 넝쿨 아이비 때문에 아이비 그린이라 불렸습니다. 특히 이 집의 우물가는 헬렌 인생의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넓은 마당, 오래된 우물,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헬렌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작은 기적을 보냅니다.
헬렌 켈러 나이 6세 9개월, 앤 설리번 선생님 나이 20살. 1887년 3월 3일, 이 운명적인 날, 젊고 가난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앤 설리번이 터스컨비아의 아이비 그린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앤은 매사추세츠 퍼킨스 맹학교를 졸업한 직후 첫 번째 제자로 헬렌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헬렌은 처음에 앤을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은 끈질기게 사랑과 규율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앤은 헬렌에게 처음으로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비 그린의 오래된 우물가에서 앤이 헬렌의 손바닥에 철자를 써주며 가르쳤던 단어 W-A-T-E-R, water, 물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헬렌은 세상과의 첫 번째 연결고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헬렌의 손바닥에 W-A-T-E-R이라는 철자를 새기면서 진짜 물을 손에 적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헬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있다는 것, 세상에는 단어가 있다는 것. 헬렌은 폭발하듯 단어를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 위로 끝없이 글자를 배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헬렌은 새로운 세상과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배움에 대한 갈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나에게 생명이 시작되었다. 앤 설리번이 그녀에게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아이비 그린의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아이비 그린은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헬렌 켈러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장소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1888년 헬렌 켈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학교에 입학합니다. 퍼킨스 맹학교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읽기, 쓰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헬렌은 퍼킨스에서 점자 읽기와 쓰기, 손바닥 철자법, 리딩, 산술, 지리, 역사 등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헬렌은 퍼킨스 재학 중 자신의 재능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립니다. 어린 헬렌이 쓴 수필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이 어린 소녀가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헬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는 대학에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당시만 해도 특히 여성, 더구나 시청각 장애인이 대학에 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꿈을 꿨고 앤 설리번은 늘 헬렌 옆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헬렌은 퍼킨스 이후 라이트 험브리빌 학교, 캠브리지 여학교를 거치며
정규 고등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수학과 라틴어는 헬렌에게 특히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그녀는 매일매일 손바닥 위에 선생님이 써주는 수업을 느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0년 헬렌 켈러는 마침내 하버드 대학교 부설 여자 대학인 라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합니다. 당시 하버드는 여성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고 대신 라드클리프가 여성 고등교육을 맡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라드클리프 최초의 시청각 중복장애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강의를 앤 설리번이 손바닥 철자법으로 통역해주고 점자 교절을 통해 스스로 복습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수백 권의 책을 손끝으로 읽었으며 12개 국어를 이해하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드클리프 대학 커리큘럼은 굉장히 까다로웠고 남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의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결국 1904년 24살의 나이에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세계 최초로 시청각 중복장애를 극복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이 된 것입니다. 라드클리프 졸업 후 헬렌 켈러는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를 집필했고 여러 권의 책을 쓰며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무려 39개국을 방문하며 희망과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생애 내내 말했습니다. 나의 어둠은 다른 이들의 빛을 위한 길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넘어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내가 홀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이루었다. 그녀는 결코 세상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작가가 되었고 연설가가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각장애인 병사들에게 헬렌은 희망의 대사로 불렸습니다.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남긴 인생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한계는 몸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신체의 제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은 닫혀 있지 않다. 닫힌 것처럼 보여도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찾을 수 있다. 어둠 속에서도 배움은 빛을 낸다. 끝없는 갈증과 배움이 결국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든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는 이들도 세상에 가득 차 있다. 혹시 지금 당신 앞에 높고 견고한 벽이 서 있다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문을 찾아보세요. 그 문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한계는 몸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손바닥 위에 새로운 세상을 쓰는 작은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이어준 하워드 슐츠.
이제 우리는 작은 꿈 하나가 세계를 따뜻하게 만든 한 사람, 하워드 슐츠를 만납니다. 1953년 7월 19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워드 슐츠. 하워드가 자란 곳은 높은 건물도 밝은 간판도 없는 좁고 음습한 공공주택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 슐츠는 군복을 입었지만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트럭 운전사, 택시기사, 공장 노동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정규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하워드는 늘 느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존엄과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이다. 가난은 하워드를 일찍 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장학금 없이는 대학에 갈 수 없었고 운 좋게도 미식축구 장학금을 받아 노던 미시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워드는 그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다양한 세일즈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연히 그가 일하게 된 작은 커피 회사 스타벅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시애틀에만 몇 개의 매장을 가진 작은 커피 원두 판매점이었습니다. 하워드는 스타벅스의 커피에 매료되었고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합류한 뒤 1983년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워드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밀라노의 카페는 사람들의 대화가 오가고 정성껏 내린 커피 한 잔이 하루를 위로하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하워드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런 문화를 미국에 그리고 세계에 전하고 싶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당시 스타벅스 경영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라는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워드는 과감히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1985년 자신만의 커피숍 일 지오날레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외부 투자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문을 두드린 끝에 1987년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4세. 그때부터 하워드 슐츠의 꿈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는 스타벅스를 단순한 커피 가게가 아니라 제3의 공간, 즉 집과 직장 사이에 사람들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지금 스타벅스는 세계 80여 개국 3만 개 이상의 매장, 하루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짜 가난은 꿈을 잃는 것이다. 환경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진심을 담은 작은 경험이 세상을 바꾼다. 커피 한 잔 속에도 인생을 바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거절당해도 멈추지 마라. 모든 아니오는
결국 당신을 예수로 데려가는 길이다. 하워드는 말했습니다. 크고 깊은 꿈은 한 잔의 커피처럼 작고 따뜻한 열정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껴안고 있는 꿈이 너무 작거나 너무 무모해 보인다면 기억하세요. 한 잔의 커피처럼 작고 따뜻한 꿈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만의 작은 열정을 지켜주세요. 세상은 그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에 담긴 열정이 세계를 잇던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작고 소박한 상상이 거대한 왕국이 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월트 디즈니입니다. 1901년 12월 5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월터 엘리어스 디즈니. 어린 월트는 가난하고 분주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엘리아스 디즈니는 엄격하고 완고한 사람이었고 자주 일자리를 옮기며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다녔습니다. 월트는 어린 시절 캔자스 시티라는 도시에 낡은 집과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종이 조각과 연필 한 자루로 상상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것들 속에서 자신만의 마법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들판을 가르는 기차 소리에는 단순한 기계의 소음이 아니라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떠나는 모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결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정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고요한 오후, 낡은 담벼락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는 그것이 평범한 벽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통하는 비밀스런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월트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늘 물었습니다. 만약 저 바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만약 저 기차가 살아있다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을까? 그에게 세상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언제든 이야기가 피어날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월트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캐릭터와 모험, 그리고 마법의 세계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린 월트는 신문 배달을 하며 가족을 도왔고 때때로 학교 성적도 뒷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어 신문사에 취직했지만 상사로부터 들은 첫 평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 한마디가 그의 꿈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월트는 그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상상은 누구도 알지 못해. 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후 월트는 자신만의 세계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는 고향 캔자스시티에 라포그램 스튜디오라는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래고 바닥은 삐걱거리는 작은 사무실.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월트는 매일 꿈을 그려냈습니다. 아이디어는 넘쳐났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없었고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투자자는 등을 돌렸고 클라이언트들은 지불을 미뤘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라포그램 스튜디오는 문을 닫게 됩니다. 돈은 바닥났고 하루 세 끼는커녕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월트는 당시 5센트짜리 통조림 콩 하나로 하루를 버티던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 방세도 밀려 가진 짐을 모두 빼앗긴 채 친구의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추운 날 그는 캔자스시티의 한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 벤치 위에서 왕국을 세우고 마법을 부리고 소년과 소녀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월트의 마음속은 여전히 끝도 없이 펼쳐진 세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만든 세계는 아직 존재한다. 그 누구도 이 꿈을 빼앗을 수 없다. 그가 꿈꾸던 세계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혹독해도 상상은 결코 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작은 연필 한 자루와 희미한 불빛 아래 낡은 종이 한 장으로 세상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작은 캐릭터가 탄생합니다. 미키 마우스. 월트 디즈니와 그의 동생 로이 디즈니는 1930년대 초 미키 마우스와 스팀보트 월리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미키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꿈꾸는 자의 상징이었고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후 디즈니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제작합니다. 당시에는 장편 애니메이션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조롱과 회의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월트는 믿었습니다. 상상력은 현실을 이긴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 백설공주는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월트 디즈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월트 디즈니가 남긴 세계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수백 편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그리고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전하는 인생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왕국도 가장 작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위대한 변화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작은 꿈에서 태어난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끝이다. 계속 걸어가는 한 실패는 성장의 씨앗이 된다.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단 그것을 믿고 멈추지 않는다면.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꿈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꾸는 꿈이 너무나 작아 보이거나 너무 무모하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가장 큰 왕국도 가장 작은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작은 꿈을 소중히 품어주세요. 그것은 언젠가 누군가의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상상에서 시작된 꿈이 수백만 사람의 미소가 되었던 월트 디즈니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모두를 위한 길을 만드는 또 다른 꿈꾸는 사람을 만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누구나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꾼 헨리 포드 이야기입니다. 1863년 미국 미시간주 디어번의 작은 농장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포드. 헨리가 자란 곳은 아침이면 흙냄새가 가득하고 저녁이면 별빛이 가득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포드 가족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농부였지만 헨리는 흙을 일구는 것보다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릴 적 헨리는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언제나 주변의 기계 장비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낡은 시계 하나를 고쳐보고, 물레방아를 분해해보고, 철로 만든 작은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기계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다. 헨리는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동네 사람들의 시계를 고쳐주는 일로 작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나는 농부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 것이다. 그는 16살에 고향을 떠나 디트로이트라는 산업도시로 향합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전기기관, 기계, 철강 산업이 활발히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헨리는 기계공 수습생으로 일하면서 야간에는 스스로 기계 설계도를 연구했습니다. 낮에는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밤에는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헨리 포드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자동차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그 시절 자동차는 값비싼 사치품이었고 부유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자동차는 특별한 사람들만 타야 하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생각이 헨리 포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1899년 헨리 포드는 벅찬 기대를 안고 자신의 첫 번째 자동차 회사 디트로이트 오토모빌 컴퍼니를 세웠습니다.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동차라는 불타는 꿈이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고 비전은 있었지만 조직을 이끌 전략과 자본 운영 능력은 미숙했습니다. 차는 비쌌고 품질은 들쑥날쑥했습니다. 고객은 외면했고 투자자들은 하나 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헨리는 공장 한켠에서 쓰러져가는 회사를 지켜보며 밤마다 혼자 조용히 기계를 닦았습니다. 어릴 적 손수 고쳐본 작은 시계처럼 모든 것을 다시 고치고 싶었지만 그의 두 손으로는 세상의 냉정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저 꿈만 꾸는 기술자,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주의자. 헨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조롱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다짐했습니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기회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무너진 꿈을 다시 세우기 위해 또다시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끝에 헨리는 몇몇 소신 있는 투자자들과 뜻을 모으고 1903년 마침내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과 실행 전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실패는 헨리 포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현실적이면서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벽이 아니라 더 넓은 길을 찾으라는 신호임을. 포드는 대량 생산의 개념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한 대씩 손으로 만드는 대신 분업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는 없을까? 그 결과 그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 조립 라인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생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자동차 가격을 대폭 낮추었으며 평범한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908년 포드는 전설적인 모델 포드 모델 T를 출시합니다. 그 슬로건은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 1927년까지 포드 모델 T는 1,500만 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포드는 노동자들에게 당시 파격적인 8시간 근무제와 높은 임금을 도입했고 미국 산업사회 전체에 근로조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헨리 포드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바꾼 인물이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우리에게 남긴 인생 교훈이 있습니다. 혁신은 대중을 위한 것일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이라도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실패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도전의 연료다. 넘어져도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시도해야 한다. 실행력이 꿈을 현실로 만든다. 아이디어는 모두에게 떠오르지만 실행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가장 멀리 달린 사람은 가장 빨리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다. 오늘 당신이 품은 작은 꿈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포드처럼 믿고 만들어 가세요. 가장 거대한 혁신도 작은 꿈과 첫 번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달리게 한 혁신을 이뤄낸 헨리 포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고 웃음 속에 희망을 심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5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현실을 이겨내고 웃음으로 세상을 치유한 짐 캐리입니다. 1962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유마켓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캐리. 짐은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경제 상황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퍼시 캐리는 재능 있는 색소폰 연주자이자
회계사였지만 계속된 직장 문제로 가족은 가난과 불안정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짐이 12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실직하면서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은 빚더미에 넘어갔고 가족은 트레일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짐 캐리는 학교가 끝난 후 공장 청소부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지쳤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조용히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린 나이에 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짐은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속 무대를 지켜냈습니다. 밤이면 작은 방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목소리를 바꾸고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표정을 지으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배우가 될 거야. 주변은 비웃었습니다. 꿈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코미디? 그건 장난이지 직업이 아니야. 하지만 짐은 믿었습니다. 현실은 내 꿈을 가로막을 수 없다. 현실은 그저 내가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짐은 생계를 이어가며 코미디 클럽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농담에 웃지 않았고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짐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배우가 될 거야. 마침내 찾아온 기회. 수년간 무명 생활을 버티는 끝에 짐 캐리에게 조금씩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작은 TV쇼 무대 단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에너지와 표정으로 조금씩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은 험난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주목하지 않았고 그가 연습실 거울 앞에서 꿈꾸던 찬란한 무대는 너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 무대, 매 연기마다 그는 온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관객이 몇 명이든 비웃음이 흘러나와도 그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이들 속에서 짐 캐리는 자신만의 특별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무명 시절 돈도 명성도 미래도 보이지 않던 어느 날 짐은 산타모니카 언덕 위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해질 무렵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짐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꺼내어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10,000. 그리고 날짜를 5년 뒤에 추수감사절로 적었습니다. 그는 이 수표를 늘 지갑 속에 간직했습니다. 힘든 오디션에서 떨어졌을 때도, 웃기려 애쓰다 외면당했을 때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무대 뒤에서도. 그는 지갑을 열어 구겨진 수표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꿈에 서명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에 서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수표에 적었던 기한이 다가오던 바로 그 해, 1994년 짐 캐리는 에이스 벤츄라, 더 맨 더머, 마스크 이 세 작품으로 단숨에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출연료로 정확히 $10,000,000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지갑 속에 그 오래된 수표를 꺼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거였고 포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붙잡아준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은 경탄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웃긴 배우가 아니라 희망을 건네는 배우라는 것을. 얼굴 한번 일그러뜨리는 것만으로, 목소리 한번 바꾸는 것만으로, 몸짓 하나로 그는 사람들의 슬픔을 치유하고 웃음 속에 잊고 있던 꿈을 일깨웠습니다. 짐 캐리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단 한 송이의 꽃처럼 거칠고 황량했던 세계 속에 따뜻한 색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단지 관객을 웃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거칠어도 꿈을 매일 연습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살아낼 수 있다. 그는 웃음으로 사람들을 울렸고 기발한 표정과 움직임 하나로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 마법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짐은 알았습니다. 내가 웃기려고 웃긴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았다면 이 무대에 설 수조차 없었다. 그에게 진짜 무대는 할리우드가 아니라 어린 시절 거울 앞 자신과 매일매일 대화하던 그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 캐리는 거울 앞에서 외로이 웃던 소년이었지만 세상 앞에서는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는 빛나는 별이 되었다. 짐 캐리가 우리에게 남긴 인생 교훈은 무엇일까요? 현실은 당신을 시험할 뿐 당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가혹해도 마음속 꿈을 연습하는 사람은 끝내 도달한다. 웃음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상처를 이겨내는 힘이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자신에게 매일 꿈을 심어라. 세상이 무너져도 거울 속 당신이 꿈을 믿어야 한다. 현실은 꿈을 비웃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서명한 꿈은 현실보다 오래 견딜 수 있다. 목표는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짐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매일 거울 앞에서 미래를 연습한 사람만이 진짜 빛나는 무대에 오를 수 있다. 오늘 당신의 거울 앞에서도 조용히 꿈을 심어보세요. 현실이 어떻든 마음속 미래를 매일 연습하는 사람만이 그곳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5명의 여정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만진 헬렌 켈러, 작은 꿈을 세계로 퍼뜨린 하워드 슐츠, 상상으로 왕국을 세운 월트 디즈니, 모두를 위한 길을 만든 헨리 포드, 현실을 웃음으로 이겨낸 짐 캐리.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넘어졌고 눈물 흘렸고 때론 세상이 등을 돌리는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꿈 하나를 품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믿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꿈들은 오늘 우리의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주 멀고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당신의 작은 믿음이, 당신의 작은 걸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작은 꿈 하나를 조용히 심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작지만 단단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언젠가 그 꿈은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시 시작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